하지만 이 사료를 잘 이해를 하시면 정말 좋은 소를 키우실 수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사료를 쓰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가 영양소를 섭취를 해서 어떻게 키우게 되는지 부분들을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좀 부탁을 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 들어보면 농가들이 소 가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특정한 농장의 소가 등급이 잘 나오거나 도체중이 높거나 하는 부분들에 거기에 이제 너무 그 농가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본인들의 소집의 유전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료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0kg 도체중이 나와서 투뿔이 800kg, 80% 90% 나온다고 한들 그것이 그 내 농장에 이제 그 농장을 똑같이 하더라도 다 유전적도 다르고 그렇다 그 KPI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 어떤 사료를 쓰시든지 여러분들이 다 좋은 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배합사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많이 TMR 쓰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적으로 이제 배합사로가 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만 잘 아시면 이제 보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완하는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저희는 지금 가장 문제점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리를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쓰면 등급이 올라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는 사료를 주면 누구한테 사료를 주는 겁니까? 우리 사모님 누구한테 사료 줍니까? 소한테 사료를 주면 소한테 준다고 생각하시죠? 네.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소한테 사료를 주는 건 맞아요. 소한테 사료를 주는데 과연 소는 그러면 사료를 먹고 어떻게 이제 영양소로 이용하나 하면 사람하고 다르게 또 반축이라는 그 위가 요 안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미생물이 살거든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겨우 지금 반축 미생물들의 활동을 밝혀진 게 최근에 한 3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한테 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수많은 반축 위에 미생물들한테 사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 방법은 하나예요. 반축 미생물들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네? 네? 반축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 사람이나 돼지 같은 단위 동물들은 소와 효소가 이제 분해를 하거든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도 필요한 곳이 있죠.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어디서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필요해요? 그렇죠. 그 소장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산균 먹지 않아요. 그런 유산균이 하는 역할들이 나쁜 균을 죽이고 좋은 균들을 많이 우점을 해서 선점을 해서 소화 흡수도 느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료를 주는 거는 소한테 사료를 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살아있는 요 미생물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미생물들한테 어떻게 잘 맞는 환경에 맞는 사료를 줄 거냐 하는 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료를 급여하시다 보면
살을 안 먹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사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뭐를 해야 될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로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미생물들한테 주는 거니까 소한테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사료가 급여되는 사료는 다 똑같은 원료를 써야 될까요? 그럼 사료라는 거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료는 두 가지. 소는 어떤 동물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이니까 유일하게 풀을 먹고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이 반추동물이잖아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풀을 먹어서 에너지로 이용하게 되면 식량난이 없어지겠죠. 이런 이제 이 소들은 초식동물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합 사료도 쓰시고 TMR 사료도 쓰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원료를 계속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 똑같은 원료를 주면 좋겠죠, 그죠?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TMR 쓰시는 분들은? 효율을 높이면서 똑같이 네, 그렇겠죠, 그죠? 다들 맞는 말씀인데요. 똑같은 원료를 공급하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료에서는 똑같은 사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원료 수준을 영양 수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영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가에서 지금 고급육 아니면은 그 건초를 사시잖아요. 티모시를 예를 들어서 육성기대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다른 안팔파를 준다고 생각해 보고. 그럼 내가 한 달 전에 샀는 거나 6개월 후에 산 똑같은 티모시라도 뭐가 틀립니까? 영양 수준이 틀리잖아요. 이해하시죠? 영양 수준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합사료를 쓴다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수입하잖아요. 미산도 있고 남미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은 영양 수준으로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보면 영양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료의 기본 영양은 뭐냐 하면 똑같은 영양소를 계속 공급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나 하면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료 회사에서는 배합사료를 만들 때는 옥수수 들어오는 것마다 분석을 해서 단백질이 얼마다, TD가가 얼마다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15%를 먹었는데 똑같은 사료를 사왔는데 영양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해를 바꾸셔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TMR 쓰시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TMR 생산하잖아요. TMR을 생산하는데 똑같은 원료를 넣는데 그 원료의 성분이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 하면 아마 축협도 마찬가지고 다 하겠지만 원료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만든 자가배합사로 쓰고 베이스사로 그냥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하면 품질이 영양가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면 당연히 소가 크는 것도 잘 컸다가 좀 적게 컸다가 단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니까 어떤 것들이 또 있나 하면 이 반추위 속에는요, 다시 요 반추위 속에는 풀을 많이, 쉽게 말하면 풀을 많이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있고 옥수수 같은 곡류를 많이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지금 선택이 중요하나 하면요, 이 반추동물에서는 소한테 중요한 게 요 배합사로 이게 펠렛도 있고 뭐 브레이크 펠렛도 있고 바로 사료도 있잖아요. 또 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급하시는 요걸 어떻게 비율이 먹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 앞에 내용을 들어보면
먹는 비율에 따라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동급이 달라져. 미생물들의 종류나 생활 서식 환경이 완전 달라집니다. 요런 것들 이해하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사료를 쓰든지 간에 다른데 농장에 예를 들어서 뭐 800kg, 뭐 도체중 650kg, 500kg, 550kg 나오는 농장들은 최근에 이제 도체중이 높은 KPN을 정액을 써서 개량된 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 농장에 그 농장 똑같이 사료 먹인다고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집에 유전 능력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유전 능력은 뭔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영양을 전공한 사양 영양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유전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송아지를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전력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오면 내가 정렬을 보고 사왔지만 그 능력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유전력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예전에 분들은 저희 뭐 삼촌 때나 저희 아버지 때는 더 그러실 거고 저희 삼촌 이모들이 그때 남자 키가 한 170만 되면 좋겠다. 저희 이모가 매일 키 재가지고 160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불과 20, 30년 지난 시가 보면 아이들 평균 체중이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데 유전력으로 계속 이게 그 큰 다른 외국하고 어떻게 조잡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향은 뭐냐면 제가 키가 175 정도 되는데 175에 180대 정도 유전 인자가 안 돼요. 180 클 수 있는. 그러면 내가 180까지 키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으면 179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 키우면 얼마 된다고? 170이 된다고. 또 다른 뭐냐 하면 제가 똑같은 175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체중은 내가 80kg를 만들 수 있고 60kg 만들 수 있죠. 그게 영양이라고. 사료에 여러분들 쓰시는 사료에서 달라진다고. 그럼 똑같은 60kg를 만들더라도 근육을 많이 만들 거냐 지방을 만들 거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사료를 어떻게 급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만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것만 잘 응용하셔도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이 조사료는 이제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먹고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요게 달라집니다. 요 풀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미생물들 중에서 풀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섬유소라고 하잖아요. 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또한 요 풀을 많이 먹으면 pH라는 게 왜 우리가 위가 많이 산성화되면 위가 상하죠. 그죠? 산성화되면 위가 산성화되면 위액이 너무 과다 분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위염이 생기죠. 위산이 너무 많이 강산이거든요. 그 속이 쓰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 들어가면 어때? 위염이 위궤양이 되죠. 위궤양이 천공도 될 수 있고 위암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산성화돼서 그래요. 근데 조사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배합사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합사료를 주면 그렇다가 아니에요. 영양이라는 거는 밸런스예요. 균형. 어떤 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적게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제가 공부한 결과는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은 아니지만 대학 때부터 뭐 한 30년 넘게 한 부분들의 영양이라는 거는 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좋다고 해서 많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류 사료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합사료를 많이 주게 되면 반추위가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된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요.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프로피온산이나 락틱 애시드가 젖산이 많이 생기는데
요렇게 많이 생기다 보면 요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섬유질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죽어버려요. pH 때문에.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육 후기에 가면 거새우 키우다 보면 24개월, 5개월 비육 후기 가면 갑자기 사료 수치량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 있죠. 안 먹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계속 이제 그때 시기는 어때요? 전기를 지나서 배합사료량이 늘어나죠. 그렇지 않아요? 후기 때 어때요? 확 늘어나죠, 계속. 조사료가 풀이 잘 안 들어가면 산성화돼서 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 죽어버리니까 많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소 당연히 문제 생기죠. 왜냐하면 산성화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애시도시스라고 해서 산독 가산증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사를 그냥 전체적으로 많이 하죠. 이게 어떤 증상 때문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미생물들이 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산성화돼서 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아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성기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제왕급여하고 풀 많이 주시잖아요. 뭐 소화 그렇게 탈이 있어요? 잘 없잖아요. 뭐 호흡기가 호흡기는 걸리죠. 호흡기하고 소화 지금은 이제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기 뭐 호흡기 말씀하셨으니까 호흡기의 원인들은 다양하겠지만 실제로 바이러스지 않겠어요? 뭐 물론 뭐 세균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이 3, 4월이 오히려 이제 호흡기는 설사가 많이 오는 계절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세균들이 많이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3, 4월에 일교차도 심하고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요럴 때가 오히려 한겨울도 그렇지만 3, 4월이 한겨울 지나고 나면 3, 4월에 설사나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이 시기도 여러분들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사실 사료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금방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알칼리 되지도 않고 중성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밸런스를 맞으면 충분히 소가 잘 큰다. 그러면 사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적으로 화학적인 작용을 하고요, 또 물리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TMR을 쓰시는 분들은 자가 TMR 쓰시거나 아니면은 육성기 때 조사를 조금 적게 주시는 분들은 깊이 좀 새겨 들어야 될 게 입에서 우리가 이게 부수잖아요, 그죠? 잘게 부수잖아요. 그래서 손은 이가 이게 우리 사람과 다르다 보니까 잘게 부수려면 반출시켜요. 잘게 다시 올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물리적인 작용은요, 조사료를 내가 아무리 많이 주시더라도요, 입자도가 영양도 영양이지만 영양도 줘야 되겠지만 뭐가요? 입자도가 너무 육성기 때 가늘어 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물리적인 작용을 못 해주니까요, 반추가 약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가는 거를 많이 가는 그 풀을 줘버리면 계속 통과되는 게 사실은 큰 것들을 작게 올려서 반추시키잖아요. 자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추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TMR을 한번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육성기 때 TMR을 써보면 생각보다 이 배가 이렇게 많이 올라붙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반추의 발달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보완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TMF를 쓰는데 반추비가 우리 젊은 선생님처럼 생각보다 반추비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거친 것들을 주면 안 될까요? 교수님 때? 건초를 주면 뭐 건초를 주든 아니면 볏짚을 좀 커팅해서 주든 어디 놔두면 알아서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TMR을 적게 먹잖아요. 근데 TMR을 적게 먹긴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먹기 때문에 볏짚이 그렇게 맛이 많이 그렇게 배부르도록 먹지 않아요. 소주. 제일 먼저 먹으면 배합사로 먼저 먹기 때문에 맛있는 것부터 먹기 때문에 육순기 때 제가 이제 TMR을 주면서 네. 이 이제 배통을 키우기 위해서 이 풀로 조금씩 줘보니까 네. 이 TMR을 너무 적게 먹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TMR 이거는 그 거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네. 그렇긴 한데 소들이 왜 거친 풀들을 먹냐 하면 이건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대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면 알아서 먹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농사로를 배합사로를 줄 때 조사로를 하나만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합사로를 키우면. 근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키우든지 간에 풀을 2종류, 3종류씩 줘요. 그게 기본화돼 있어요. 많이 잘 키운 농장들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 수준이 다 다르고 물리적인 효과가 다 다르니 어떤 것들은 조금 거친 것들을 영양소는 없지만 좀 거친 것들을 주고 어떤 것들은 영양소가 조금 높은 것들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소들이 밸런스를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그 성적을 내는 일본의 농가들 가보면 풀을 하나만 주는 농가는 드물어요. 하나 주는데도 많긴 한데 잘하는 농가들은 2개 정도 섞어서 줘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실험 같은 거 해볼 때 이렇게 그 TMR을 주고 나면 뒤쪽에 이제 볏짚을 이렇게 커팅해서 주면 안 먹을 것 같지만 소들이 뒤에 가서 먹어요. 풀을. 그만큼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런 물리적인 작용이 안 되면 제가 보는 관점 1에서 TMR을 쓰면 출하 원리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도 낮고 수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배합사로에 대한 영양소 수준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단 잘 만들면 에너지도 밸런스를 잘 만들면 이것도 충분히 배합사로만큼 성적을 낼 수 있어요. 비옥기간에. 그런데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비옥기에도 그렇고요. 육성기 때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TMR을 쓰시는 아니면은 그 배합사를 쓰시는 농가들 중에 제가 이제 가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수익 건초를 쓰시는데 수익 건초를 요즘은 왜 예전에는 커터제 때문에 좀 구하기가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요즘 어때요? 조사도 괜찮습니까? 잘 괜찮죠. 축격을 공급 잘 되니까. 혼합 건초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비옥 후기 때 보니까 이 건초가 거의 만지니까 거의 부서져요. 전기께서는 이 동작은 100% 사로 섭취 못해요. 소 안 커져 당연히. 왜냐하면 풀을 많이 먹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양이 들어가줘야 배합사로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죠. 배합사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배합사로도 들어가면서 후기 때 이제 사로를 정확한 양을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로인데 본인은 마음들은 되게 편하죠. 나 수익 건조 써서 이렇게 조사로 무제한 주고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조사료가
물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게 건초를 쓰신다, 또 수입 건초 쓰신다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조사료에 대한 품질을 생각하지 않고 싼 거를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급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만 바꾸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하면 사료 섭취량이 배합사료 섭취량 확 올라와요. 한 8.5kg, 9kg 먹는 것들이 바꿔지면 딱 한 일주일, 10일, 2주 지나면 배합사료량이 많아졌어요. 500g 더 먹고. 이런 결과들은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상들입니다. TMF는 조사료가 다 들어가 있지 다 않습니까? 들어가 있죠. 근데 굳이 더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굳이 이제 전기나 육성기대 뒤쪽에 좀 거친 놔두면 알아서 먹도록만 놔두면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TMR 사료가 이게 칼날 때문에 믹싱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조사료가 계속 잘게 쓸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자라서 그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요. 실제로 예전부터 배합사료나 TMR 사료를 직접 배합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물의 정답은 쉽지 않아요. 하루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배워왔던 결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거 이제 일본 책에 있어서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요. 일본어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핸드북 같은 게서 책을 보다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A 그림하고 B 그림의 차이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 영천은 한 번만에 맞춘다. 재미도 없기도 하고 수준이 대단한데 다른 데 가보면 그 얘기예요. 이게 무릎에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요 하고 발목이 차이가 있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걸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셔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금방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의 크기 상태만 봤거든요. 눈에 훅 들어오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이 발목이 틀려요. 지금까지는 다른 데 가보니까 맞네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도 발목이 눈에 안 들어요. 이거만 계속 눈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 오늘 요렇게 키워야 돼요. 요것만 아시면 그냥 오늘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운다고요? 안주비를 크게 키우는데 여러분도 혹시 우시장 가면 배가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단지형으로 밑으로 축 처진 소 있죠. 혹시 장에 가서 송아지 가보시면 안에 집에서도 그런 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축 처진 항아리처럼 있죠. 그런 소는 사시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소를 다시 배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요게 잘 희미해서 그런데요. 저도 한문도 잘 몰라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우면 배웠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근초 다랑 급여 같아요. 근초 다랑을 급여. 이거는 청초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한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초 다랑. 그러니까 또 청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배합사료도 많이 줬을 때 요런 형태의 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어디 읽어보니까 배합사료가 많이 나왔을 때도 B형을 가진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그냥 보니까. 그래서 요런 형태를 건초를 많이 주면 가진다. 청초나 배합사료를 많이 주면 B 형태의. 여기서 하나 더 왔으니까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죠. 다들 축산 전공 하셨습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배우면 되니까.
그 축산 전공하고 안 하고 차이가요. 저도 대학 졸업했을 때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아는 것밖에 몰라요. 배우면 됩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먹게 되면 배가 처져요. 이게 왜 처지냐 하면 반추 위에는 이게 이 위 안에 액상층이 있고 가스층이 있거든요. 그 안에 조사료를 많이 주면 이렇게 매트가 형성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료를 먹으면 배합사료를 먹으면 이게 걸려서 천천히 떨어져요. 계속 배가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합사료나 먹게 되면 바로 떨어지죠. 이렇게 청초 같은 거 수분이 많잖아요. 그 배가 계속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배 처지는 걸 좋아해요. 배 처지면 왜 좋아하셨어요? 걔네들은 키우면은 이렇게 이 살이 많이 찌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살이 붙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가 이렇게 처지는 소들은 실제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체고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많이. 네, 많이 크진 않아도 그러니까, 살은 예. 빨리 찌더라고. 당연히 이제 그 배합사를 많이 먹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런 소를 만들지 못하면 체고가 뒷다리에서 키가 최고라거든요. 요게 낮아지면 아까 하시는 대로 어떤 거예요?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유전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런 소와 요런 소를 잡았을 때 배가 축 처진 소랑 배가 올라와서 똑같은 체중이지만 뭐가 달라지나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단면적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도체율이 확실히 틀립니다. 그냥 똑같은 450kg라도 800kg라도 어떤 개체는 450이 나올 수도 있고 47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잘 키우면 도체율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배가 축 처지는데 이게 배가 처져 있으면 아무래도 갈비 쪽에 붙는 뼈의 양이 줄어들고 근육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요것만 잘 배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소가 배가 처졌냐? 사료를 많이 먹으니까. 실제로 배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릎은 왜? 차지하는데 많이 작으셨나요? 전신 단면적도 이게 커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면적이 좀 넓어지긴 한데 그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지방이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근육이 이렇게 등지방이 밀리거든요. 등지방 두께가 피하지방이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게 줄어들죠. 그런 영향은 이것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기는 있지만 간접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또 다른 요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들이 단면적이 조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더. 그런데 다른 요인들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하할 때 이런 체형을 가져야 이게 사실 사진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동그랗습니다. 신장에서. 이런 소들은 뭐가 많이 나가겠어요? 지육량이 무조건 많이 나가요. 잘 아시잖아요. 출하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처져 가지고는 지육량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밑으로 쳐졌다고 옆으로 버려. 사진을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들만 만들면요. 우리 집에 똑같이 800kg 내더라도요. 다른 집은 58% 나오면 우리 집은 60%, 61% 나와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체중의 2% 2% 차이가요. 굉장한 차이예요. 800kg에 2%면 굉장한 큰 차이가 나요. 이런 체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셔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어머니 이제 이렇게 나갈 때.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더 드릴까요? 우리 거기 저 단면적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장 기본인데요. 소들이 혹시 여러분들 집이나 다른 이웃 농가들 방문하실 기회들 많죠. 그 가셨을 때 그 농장에 우산을 들어갔을 때 소들이 딱 들어갔을 때 서 있는 소들이 있고 앉아서 잘 편안하게 쉬는 소들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들 집은 어떤 소에 해당되십니까? 네? 앉아서 잘 편안하게 잘 키우시는 거거든요. 쉬어요. 잘 키우는 집이에요. 어느 정도. 잘 보세요. 예전에 우리 축구경이 잘 알다실 텐데 막 소가 들어가서 입혀 찍거나 뭐 할 때 들어가서 소 막 설치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기껏 알다 보면. 근데 항상 나오면서 그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 뭐소 붙들어 보고 실험하고 이럴 때 보면 꼭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는 다른 분들이 에이, 주인 닮아가지고 이게 좋은 집은 소가 얌전하면 주인 닮아가지고 참 이 얘기가 아주 목소리가 톤이 낮아지고요. 막 힘들고 막 소 설치고 부딪히고 이러면 주인 닮아가지고 소를 딱 거기서 끊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닥에 많이 앉아 있어야 돼. 그런 바닥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게 바닥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소가 계속 서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잘 알아요. 장마철에 힘들고 또 겨울철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잘 다른 집보다 아니면 성적을 상위권 내려면 그 바닥 관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나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거기에 우사의 바닥을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일일이 뭐 오늘은 사로 얘기니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만드셔야 돼요. 교수님, 네. 집에 보면 소들이 대부분 이 앉아 있는데 네. 누워서 뒹구는 아들은 왜 그러나? 뭐 누워서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누워서 보면 네 발 다 들고 누워서 뒹구는 애들이. 그 후기 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제 내가 이게 잘못하면 예. 못 저도 일어날 경우.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를 종종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추기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누워서 뒹구는 거를 가서 맨날 때리고 못하고. 아마 뭐 속성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게 후기 때 이제 바로 이게 개가 반추기가 어느 쪽으로 중심을 많이 왼쪽으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눕게 돼 이게 솔리면 못 일어나거든요. 오랫동안 되면 이제 폐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아마 그런 소들은 아마 섭성인 것 같아요. 소를 너무 편하게 잘 키우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섭성일 것 같아요. 근데 소들이 무조건 농장에 가셔가지고 소들이 막 따라오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누워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 뒤에 말씀하신 대로 지용량 굉장히 늘어난대요. 덩치가 두께 늘어난다. 이런 우리나라 논문은 없는데 일본 자료들 보면 조금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예전에 작년에 일본 자료를 보는데 뭐 다른 거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슬라이드 새로 삽입했어요 어젯밤에. 그 송아지 금방 나왔는데 요즘은 1416인가 이런 송아지 뭐 50몇 킬로씩 나와서 난상 걸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수준난 이식하거나 이럴 때 특히 정액들 큰 정액들 나오면 송아지가 좀 55kg씩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난상에 걸려서 폐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좀 보내봐라. 저도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제 정말 송아지가 큰 송아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정액들이 큰 송아지를 쓰면 항상 뭐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진짜 엄청난 송아지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 얘기들은 그런 참고로 정액들이 KPN이나 1416 이런 거 쓰면은 농가들이 그 얘기 하던데요.
장에 가면은 100만 원 더 주고 산대요. 그 정도가 덩치가 워낙 크고 등급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요런 정액들을 송아지 입식하시는 분들이 제 아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에 출하했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송아지를 저한테 얘기를 만나서 하는데 이번에 송아지는 정말 좋은 송아지 100만 원, 150원 더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성적이 550kg 도 체중 평균에만 290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뭔가 특별한 비법도 물론 잘 키우시지만 이제 저게 따라가면 우리 집도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지금 제가 농가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자꾸 따라가요. 다른 집에 뭐 잘 나오는 데를 여기 한번 돌렸다가 TMR 써야 잘 나오나? 뭐 발효사로 써야 잘 나오나? 뭐 아니면 무슨 사료들을 다 잘 나오냐라고 해서 따라다니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결국 그거에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집에 그 집 같은 유전력이 아니고 환경이 다른데 똑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우리 집 소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요. 정말 여러분들 소가 되는 거예요. 그 소를 만들어 주시고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각 농가들이 우리 집 소는 이런 특별한 체행 가지고 내가 오랜 시간 먹여보니까 이렇게 먹여보니까 소가 잘 크더라 해서 이게 정립이 되면 그 옆집에도 편성이 돼서 좋은 이 영천 지역에 좋은 소를 만들고 또 건강한 소를 만들면 그게 하나 브랜드 아니에요. 예. 일본 그렇게 해요. 막 백화점 납품하고 이거 브랜드 아니거든요. 브랜드 아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천에 오면 영천에 꼭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관광 코스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집에서 만드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우사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천에 오면 이 영천 한우고기가 관광 코스 우리 어디 가면 늘 그 지역에 맛집 가잖아요. 일본 가면 동면 지역마다 그런 데 많아요. 꼭 브랜드 아니더라도 고베 비프 아니고 마사카 비프 아니더라도요. 시골에 제가 조만한 현에 도에 가보면 거기를 무조건 맛집 가보면 정말 특별하게 고기가 괜찮아 맛있어요. 아마 영천도 아까 제가 얘기 들으니까 별빛한 만한 그런 특별한 또 좋은 소고기, 건강한 소고기를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이런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뭐 배합사로 이게 농사로 똑같은 용어입니다. 혹시 그 얘기 하시다가 용어가 좀 모를 수 있으니 용어를 좀 쉽게 얘기해달라 하시던데 농사로가 꼭 배합사로입니다. 이걸 왜 농사로나 하면 일본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다 일본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농사로가 된 거예요. 뭐 배합사로, 조사로, 또 보충사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것들은요. 가루사로 혹시 축협에서나 우리 대부분 가루사로 쓰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 나중에 좀 설명 좀 있어요? 가루사로 쓰시는 분? 번식으로 사료는 가루를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축협사로 쓰시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노예는 꼭 하고 가야겠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선생님은 가루사로 쓰신다는데 왜 다른 분들은 가루사로 안 써요? 써요? 쓰지 마십니다. 네. 펠렛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가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중요한 얘기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겠죠? 예. 하고 싶은 시도록 할게요. 예전에 번식우사로는 다 가루사로였습니다. 펠렛 없었어요. 제가 할 때도. 사로 제가 포뮬레이션 할 때도 없었고요. 육성기 사로도 거의 가루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육성기 사로는 거의 가루사로가 있다 하던데 축협에 제가 늘 강의하면서 제가 실험에서 논문을 낸 게 있어요. 그 뒤쪽에 있는데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가루사로하고 브레이크사로 차이가 뭐냐고요?
그냥 이 가루 사료는 말 그대로 가루를 낸 거고 펠렛 사료는 이거 기계에 들어가서 펠렛기에서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가루 사료는 먼저 제가 생산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번식우 사료 가루 쓰시는 잘 아실 텐데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보여요. 옥수수 양이 없네, 난리네. 바로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펠렛을 딱 예를 들어서 사료값 올려야 되는데 그렇진 않겠지만 사료값 올려야 되는데 사료값 못 올리면 회사 쪽에서는 어떻겠어요? 뭔가 좀 사료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실제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원료를 펠레팅하면 기호성이 나쁜 원료를 펠레팅하면은 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사료에서 내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루 사료는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면요, 어떨 때는 노랗게 달라도 어떨 때는 피가 막 더 많아질 때도 있고 이럴 때 이 상황들 되게 잘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굳이 번식우 사료를 펠렛을 하는데 뭐가 들겠어요? 가공비가 들지 않습니까? 가공비가 들잖아요. 그럼 사료비가 더 비싸요. 그러면 영양적인 수준에서 그 가공비를 더 지급하고 사료비 좀 사죠. 예. 가공비를 지급하고 영양적인 수준이 더 좋아야 되냐, 뭔가 효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굳이 번식우나 육성기를 왜 가루를 쓰지 않는지 아마 이 부분들은 진짜 사료 회사에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도 별로 저한테 하신 얘기 그거예요.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이 사료 만드는데 사료를 공급하지 않냐? 그러면은 사료 회사에서 메이저 회사들이 가루 사료가 효용성이 나쁘지 않다는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산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당신들 몫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묻고 말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라인이 계속 가루 사료 만들었다 브레이크 사료 만들었다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잘 보세요. 그 가루 사료를 만들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제일 큰 컴플레인이 그거예요. 물통에 가루 사료가 좀 많이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가죠. 왜 이게 좋나 하면 사료를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먹었다 보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아까 앞에서부터 pH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기호성이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펠렛은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육성기 때 비우고 하는데 제한급여 하는데 사료 주면 돌아서면 없는데 사료 3kg 뭐 3.5kg 주는데 무슨 기호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돌아서고 나면 사료가 없어요. 막 소들이 그 바닥 다 핥고 있는데 무슨 뭐 펠렛을 줘서 기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단시간에 빨리 먹는. 그 효과가 번식 후에 사료 3kg 주는데 뭐 빨리 먹었으면 뭐해요?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럼 영양가의 수준이 예를 들어 열 처리를 해서 더 효율이 좋아진다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브레이크 가루 사료를 써서 다 영양 수준을 맞춰놓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을 다 맞춰놓기 때문에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소한테 더 좋아요. 가격도 싸고 그거를 쓸 때 이제 물통에 많이 묻죠. 그 물통이 묻어서 그거 청소하기 싫으면 할 수 없이 이제 쓰시긴 쓰셔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할 수가 없지만 소한테 육성기 때도 가루사료를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pH가 빨리 안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펠렛을 쓴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펠렛 사료가 왜 나온지 아세요? 어느 축종에서 나온지 아시나요? 펠렛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축종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우리 영천. 네? 물고기나 뭐 이런 거. 네. 제일 먼저 나온 게
낙농사로. 낙농사로를 펠렛을 만들었다고요, 외국에서. 왜 만들었겠어요? 얘네들은요, 고농요구들은 착유를 해, 우유를 고농요구들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단기간에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섭취량도 높아야 되고 에너지 함량이 높아야 되는데, 물론 풀은 더 많이 줘요. 많이 주지만 그 에너지를 빠른 시일 내에 소를 먹이 회복을 해서 빨리 착유를 해야 되니까 펠렛을 만들었지만 비우고에는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만큼 브레이크 펠렛 많이 쓴 데도 없어요. 뭐 일본은 또 쓰지 않아요. 거기다 우리는 또 실제로 여러분들 쓰는 사료가 펠렛 사료가 아니고 정식 명칭은 뭐냐면 브레이크 펠렛 사료예요. 그죠? 펠렛 따로 있고 브레이크 따로 있잖아요. 미국 사료 보면. 그런데 전기 후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육성기는 나와 있어요. 서셔도 괜찮아요. 대한은 더 좋아요. 소들이 더 잘 큽니다. 문제 없어요. 영양소는. 조금 뭐 물통 들어가는 것 외에는 어떤 불편한 것도 잘 모르겠고 시한 것도 많이 하니까. 어차피 뭐 사료의 이해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앞으로는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해보셨으면 합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10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네. 잘 마셨습니까? 예. 쉬는 시간에 질문을 중요한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시간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료는 뭐 큐브 사료도 있고요. 요 이제 큐브 사료는 하나 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알파파 큐브 그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 보신 거 있으십니까? 예. 한번 써보신 거 있어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큐브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큐브를 쓰거나 아니면 건초를 티모시를 사오잖아요. 사오시는 분 없습니까? 사오시면 축협에 얘기하면 그걸 사료 회사에 보내면 이 단백질이 얼마인지 이런 거 분석을 해줘요. 일반 성분들을. 그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저도 실험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실험을 해보면 처음에 프리미엄급 사가지고 처음에 무조건 분석을 하거든요. 약간 맞춰 보니까. 근데 어떨 때는 한 7.88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건 똑같이 샀는데 실험 마지막 후기에 들어갔는데 육성기 때만 먹이려고 했는데 2달 남았는데 떨어지니까 사야 되잖아요. 사서 분석을 하니까 6.몇 프로, 6.1%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볏집이 얼마 나오나 하면요. 볏집이 비 안 올 때 바로 말아서 먹이면 정말 좋은 것들은 5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3. 얼마예요? 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사료가 양질의 조사료가 좋은 게 아니라 단백질을 어떤 거는 8%면 3%면 몇 배예요? 2.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럼 풀을 예를 들어서 2kg 똑같이 먹어도 2.5배에 대한 곡의 단백질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더 높아지죠. 그럼 풀로 높아지니까 밭주위의 pH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소가 똑같겠어요? 영양가를 그만큼 더 먹는데. 그 소가 잘 크는 거예요. 양질의 근초를 먹여서 그거 잘 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런 영양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내가 풀을 사오거나 다른 걸 사왔는데 실제로 이게 영양가가 없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첨가를 해줘야 된다고. 첨가를. 그래서 오늘 이 사료를 이해하시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또 사왔을 때 뭐 이렇게 들어오면 본인들 나름대로의 처방이 있는데 그걸 메뉴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첨가하시면 유통기도 좋고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TDN이 없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이게 표기가 선생님 많이 없어졌죠? TDN도 없어져 버렸던데 단백질도 몇 프로 이하 뭐 이렇게 예전 사료에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사료를 보시면 어린 송아지 사료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사료, 후기 사료들이 다양한데요. 이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는 육성기 때는 만약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단백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육성기 사료는 대부분 단백질이 높습니다. TDN은 에너지가거든요. 에너지가는 낮아요. 후기보다. 그러면 육성기 때는 송아지 때는요. 송아지 사료는 단백질도 높아야 되고 지방도 조금 높아야 되고 또 에너지가 조금 많으면 좀 설사를 많이 하니까 요거는 분류가 A부터 C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설사를 많이 안 하는 사료일수록 에너지가가 낮아서 소의 성장에는 조금 도움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또 이게 에너지가 조금 높은 사료들은 잘못 먹이면 또 대사성 설사를 할 수 있고 식이성 설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원료 개념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료는 단백질이 얼마냐, 탄수화물이 결국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TDN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에너지가에. 그래서 또 섬유질은 언제 중요합니까? 육성기에 중요하잖아요. 번식 후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육성기 때는 단백질이 높고 에너지는 낮고 섬유질은 높고. 그러면 후기에 비해서 비육 전기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육 후기는 에너지는 높고 단백질은 조금 그거보다 조금 낮고 설계가 되어 있고 섬유소도 좀 낮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은 이제 침착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사료를 좀 먹였었는데 TMR 사료를 먹었는데 먹이거나 아니면 배합사료를 먹었는데 체험급여를 좀 하긴 했는데 소가 잘 안 크는 것 같다. 그럼 첫 번째 원인은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조사료에서 일단 찾으세요. 내가 충분히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영양가가 높은 조사료를 주고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도 어떤 게 줘야 되겠어요? 양은 정확하게 이제 주고 있다고 보면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면 뭘 좀 알팔파를 조금 더 큐브를 주시든지 뭔가 단백질들이 많잖아요. 대두밥 같은 것도 파니까 혹시 축협에서 그냥 단비사료도 파나요? 다른 데는 축협에서 뭐 팔던데 대두밥도 팔고 팔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안 큰다 싶으면 대두밥을 좀 뿌려주시면 돼요. 대두박은 언제부터 뿌려요? 그러니까 대두박을 이제 언제부터 뿌리다기보다는 안 뿌리되는데 원래 설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육성기 때나 요렇게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성기 때. 그럼 내가 TMR 먹었는데 조금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다? 출하해 보니까 조금 덜 크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육성기 때 조금 뿌려주시면 좋죠. 오히려 이제 해봤는데 네. 힘들었어요. 힘들어도 소를 위해서. 아니 소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일곱 구간을 일곱 칸을 이렇게 했는데 한 칸이 있잖아요. 그게 좀 가다가 됐는지 이렇게 속이 좀 부닥기는 모양이다. 이 변을 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해갖고 살았어요. 그 양을 그러면 줄여주셔요. 네, 하나만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소가 설사를 하잖아요. 그럼 식이성 설사를 한다는 걸 뭔가 에너지 과잉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줄여야 돼요. 배합삽을. 그래서 줄여보고 또 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식이성 설사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줬는데 막 설사를 한다. 그럼 과잉 아닐까요? 그럼 줄이면 되죠. 그 양을. 근데 이걸 줬다 안 줬다 하나로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요? 영양은 뭐라고요? 밸런스죠. 밸런스. 저는 뭐 영천축협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이게 잘 하셔가지고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고 문제가 생기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주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가 좀 적게 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보강하는 자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TMR의 특징이 뭐냐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발효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들이 좀 약해질 수 있나 하면 지용성 비타민 특히 뭐 비타민 A는 원래 식물에는 베타캐로틴 형태로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뿌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식하실 때 그 예를 들어서 소가 좀 이상한데 주사를 놓아버리면 넣어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줬을 때 안 줘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요 정말 내만의 소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첨가를 좀 뿌려줘서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사료를 먹이다 보면요 갑자기 가루가 막 나오는 경우 있죠. 자동 라인에서 많이. 혹시 그런 경우도 없습니까? 약사로 쓰시면 있죠. 그럼 이게 또 이것도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집에 라인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제외하고 사료적인 문제에서 보면 이게 가루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는 이렇게 발생됐을 때 섭취가 떨어지겠어요? 증가되겠어요? 잘 안 먹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가루 사료 말씀드렸다시피 사료에는 마지막에는 당밀이라는 것들을 코팅을 합니다. 당밀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단맛을 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소가 단맛을 좋아해서 코팅을 해서 실제로 기호성이 나쁜 원료를 당밀로 코팅해버리면 소가 기호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소 키우시는 분들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전체적으로 소가 쫙 설사하는 경우들 막 있고 이런 경우도 한번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해 보신 적? 전체적으로 한두 마리 아니라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소가 갑자기 좀 적게 먹었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당밀 때문에 당밀을 코팅을 하는데 이게 브릭스라 하는데 너무 많이 가버리면 타버려요. 떫은 맛이 나니까 소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당밀을 많이 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당밀은 반죽에서 빨리 분해돼 버려요. 그 pH가 빨리 떨어진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가루사료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가루사료는요 당밀을 그렇게 코팅 못해요. 뿌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가루사료의 장점이라.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미생물들한테 소한테 살을 주는 게 아니라 미생물들한테 살을 주는 건데 어떻게 하면 미생물들이 골고루 영양 있게 잘 살 수 있겠느냐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소는 잘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경우들이 나오면요 바로 우리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영천축협에서 농협 중앙에 사람들 불러서 이 사료가 지금 많이 부서져서 왜 부서지냐 펠렛이 결착력이 떨어졌구나 아니면 옥수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라인 돌아가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게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맛있게 먹다가 좀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흔히 나올 수 있는 사료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중앙에서 바로 와서 우리 지역에 빨리 이런 사료들이 지금 공급됐으니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당연히 농협중앙에서 처리를 해줘야죠.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은 지금 사료에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며칠 동안 또 사료 안 먹는 경우가 있긴 해요. 저렇게 되면 적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혹시 자동 라인 있으실 때 이렇게 줄 때 소가 와서 먹잖아요. 그럼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걸 좀 손으로 좀 흩어주시는 분. 아예 그대로 놔두시진 않죠. 쌓이는 대로. 썰어주시죠. 선생님 소 잘 키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제가 안 썰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사료 주는 데 가보니까 와 이게 쭉 한 칸씩 슈트에서 내려오잖아요. 쌓이잖아요. 거기다가 첨가제를 주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첨가제 주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장분들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소가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첨가제를 주니까 그 사이어있는 앞에만 첨가제가 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먹어요? 다. 서열이 있어서 처음에 먹는 소들이 먹어버리니까 이 골골 뿌려져서 이걸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 하면 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료를 한번 골라주는 부분들이 특히 언제 골라주는 게 좋냐 하면 점심시간대나 소가 사료를 다 먹고 나서 가서 사료를 다 한번 고르기만 해줘도 소들이 와서 사료를 먹어요. 그래서 이걸 사료 고르기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요 비육 후기 때 여러분들 사료가 이제 배합 사료가 이렇게 조사료를 들어갔다가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안 되죠. 유지가 되는 게 좋은데 얘네들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하면은 사료 고르기를 해줘요. 사료 이렇게 흩어주면 한 놈이 와서 먹으면 또 옆에 와서 먹고 풀도 먹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이 기본.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 아침에 사료 주면 점심 때는 그냥 빈이엇이잖아요. 물론 다른 일도 하시니까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살아있는 생물에 큰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이게 첨가제 하나 쓰면 막 툭불 막 나와가지고 막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들을 정성껏 소를 키우면 소는 반드시 그 값을 해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가 사람도 편해야 되고 소도 편해야 되는데 소가 어떻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 부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집에 또 영천 지역에 쌓이면 좋은 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TMR 지금까지는 뭐 섞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TMR 공장이 있잖아요. 한 13년 정도 되어 있다 하니까 좋은 또 TMR들을 또 이용 바로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요 사진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TMR 실험을 할 텐데요.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조사료를 이런 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후기에 전기도 마찬가지. 이거 무조건 배합사로 못 올려요. 그래서 남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집에 사료를 되게 잘 먹고 소가 요즘 잘 크던데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남들이 큰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조사료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부서지는 조사료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조사료의 기능 중에 영양적인 수준이 비육 후기 때는 많이 없잖아요. 물리적인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반추에 머물러 있고 위에 자극을 줘서 계속 pH가 반추가 돼서 침이 나오도록.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예? 근육도 없어지죠? 또요? 수분도 없어지죠? 수분 중에 침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아요? 침이 그렇다고 하죠. 저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가니까 자꾸 사탕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해. 어머니 왜 자꾸 사탕을 드세요? 이도 안 좋으신데 이가 섭잖아요. 잘못하면. 왜 사탕을 드세요?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제가 입이 자꾸 마르시니까 사탕을 드시는 거를 몰랐어요. 그때. 왜 자꾸 사탕을 드시냐고. 사탕 막 치우고 이랬어요. 이가 더 안 좋으실까 봐. 참 무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네. 그래서 송아지 유하고 난 뒤에 익성기가 있습니다. 네. 송아지 사료 양 급여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뭐 5개월까지만 무제한으로 주고 그 다음에 제한하라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8개월까지 해야 뒤에 비우게 했을 때 원리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끝내고 침이 왜 중요하냐면 침은 버퍼 역할을 합니다. pH를 유지시키는데 아까 얘기했던 산성화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미생물들 균형을 맞추려면 그게 침이에요. 어떨 때 침이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저장할 때 많이 나오죠. 반추할 때 많이 침이 나오잖아요. 이 침에는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딨냐면 소다, 또 여러분들 뭐
쓰시는 부분들 있죠. 중조 쓰시죠. 중조를 왜 쓰냐 하면 pH를 산성화된 거를 예를 들어서 바로 pH 때문에 설사를 하면 생균제를 바로 그다음에 다음 날부터 듣지 않아요. 균이 예를 들어서 소장에서 정착해서 육균이 퍼질 때까지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요? pH를 올려줘야 돼요. 떨어진 pH를. 그게 중조예요. 근데 그거를 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사료를 이런 거를 주면 침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걸 사료 못 먹지. 왜냐? 처음에는 먹었다가 탈이 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아까 제가 가루사료가 더 육성기나 번식 후에 육성기 때 좋다고 드리는 게 뭐냐면 소가 빨리 못 먹고 혀를 이렇게 끌어서 먹기 때문에 침 분비가 더 많아요. 낙농에서는 왜 평사조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우는 이렇게 이 사료 평사조가 있는 데도 있고 예전에 가면 다 블록으로 다 올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블록으로 올렸죠. 거기다가 조사료 이 사각부에 넣었을 때는 철망까지 얹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잘 안 쓰니까. 어떤 데는 위에도 있어요. 위에 철망 쳐가지고 빼먹게 철망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낙농은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침이 분비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낙농은 평산조를 쓴 거예요. 왜? 얘네들은 산도가 망해지면 우유를 착유를 할 수가 없어요. 위가 망가지면 착유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만큼 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루사를 먹어도 침이 더 많이 나오고 각도에 따라. 공포살레지 그냥 중간에 지금 저는 공포살레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사각부에 넣었을 때보다 좋긴 한데 이게 잘못 쓰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이게 복도에 그냥 놔둬서 놓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절대적으로 조사료 섭취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무제한 주니까 내 마음은 편해요. 우리 집에 늘 조사료 무제한. 전국에 어딜 가봐도 조사료 제한한다는 농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주는 거에 따라서 제한이 걸리고 있는 것 뿐이지. 잘하는 농가들 보면요. 볏집도 뭐 자기가 배합기가 있으면 안에 이어가지고 커팅해서 주거든요. 소들이 이걸 이 커팅해서 주면은 많이 먹는데 당겨서 혀로 당겨서 끊으려 그러면 2번 갈까 1번 가고 그래요. 소도 그 섭취량은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료 설계를 할 때도 풀을 몇 킬로 기본으로 먹고 나서 배합사료가 몇 킬로 들어간다는 프로그램을 짜야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합사료 몇 킬로 먹냐 이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배합사료를 많이 먹게 되면 조사료 양이 줄어요. 그때. 그러면 이게 적정한 양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소가 사료 섭취 중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쓰는데 실제로 이 TMR을 만들 때 구할 때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틀인데요. 요거 광고 나인 것 같죠? 채. 이게 터크가 있어가지고 한 150만 원씩 합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도 이게 쿠팡 어디 아마존에 팔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제 손인데요. 실제로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쳐보면 상층부에 몇 퍼센트 무게를 달면 이거 왜 하겠어요? 이거 왜 하겠냐고. 입자도 굉장히 그래서 입자도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TMR에서는. 그러니까 입자도에 따라서 이게 위에 상층부는 이게 거친 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배합사료가 남겠죠. 베이스사료가. 그러면 베이스사료가 몇 퍼센트가 있고 위에가 몇 퍼센트 있고 상층부가 몇 퍼센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요 사료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얇아버리면 이게 반추의 발달이 늦어지니까 또 비육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해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간접적인 원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생각 고려를 해서 조사료를 급여할 때는 영양적인 부분들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물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TMR은 이제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는 하나의 큰 발효조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이제 TMR을 먹이면 발효를 하는 반추기가 발효되니까 미생물들이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가 된 것들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별로 이렇게 대사성 질병은 많이 나오지 않죠. 그 문제가 뭐가 나와요? TMR은 단점.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보는 관점은 최근에 더 이렇게 단점이라고 보면 비육 기간이 33개월, 34개월 무조건 가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가는 데가 대부분의 다는 아니고 28개월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33, 4개월에 가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비약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또 TMR을 쓰니까 TMR에 대한 원가도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또 장점도 있긴 해요. 뭐냐면 발효를 시키면서 33, 4개월 계속 사료를 가면 소가 굉장히 무리 없이 잘 가요. 단 이제 출하 체중이 좀 작은 곳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우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집에 부족한지가 뭐고 우리 저 선생님 부족한지 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내가 공부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시면 내만의 소가 돼요. 아까 우리 선생님 뭐 자가 TMR 쓰시는데 뭐 미강을 예를 들어서 쓴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써도 TMR은 괜찮습니다. 어떤 걸 사료를 써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괜찮나 하면 뭐만 하면 괜찮나 하면 원료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어떤 것들을 써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강 쓰죠. 하루에. 미강 쓰지 않습니까? 미강의 특징이 뭐냐면 미강은 지방이 높아요. 3패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패가 잘 되니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보관 상태 주의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쓰면 번식 후에 쓴다고 가정했을 때 비육 후에도 뭐 써도 괜찮은데 살이 쪄요. 살이. 미강을 쓰면 많이 주면 미강을 쓰면 살이 주기 때문에 미강에 들은 급여되는 것들을 뭐 1일 300g을 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통해서 급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단백질도 높고 에너지도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소가 또 살이 찌고 요것들을 살이 찌면 내가 좀 줄여가지고 맞춰 나가면 좋은 소를 만드실 수 있어요. TMR은 그 발효 사료이기 때문에 원료를 원래 TMR은 이제 어디서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발전될 것 같습니까? 일본 아닙니다. 호주 아닙니다. 어딜까요? 중동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TMR 우리 안동이 강고동으로 유명한 거랑 같은 원리. 유목민인데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TMR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보존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보존 자원들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조금 더 알고 여기 계신 우리 직접 직원들한테 내가 뭐 쓰고 싶은데 이건 좀 알아봐줘 해서 이런 어떤 성분이 있는지만 알아서 좀 쓰시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혹시 영천에서 뭐 쓰고 싶은 원재료 있으세요? 네, 우리 집에서. 근데 너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 TMR 사로 먹이면 별로 문제가 없다는데 큰 소에서 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수치량이 떨어져갖고 이렇게 마르는 소가 나요. 원래는 TMR을 쓰면은 사실 pH가 좀 안정이 돼서 그렇게 안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빈도가 되게 낮아져야 되는데 배합사로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다고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떤 원인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상황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충청도에 소 한우 한 2,500개 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 이름은 매운 농장인데 거기에 저한테 그 자가 TMR을 썼단 말이에요. 그 전화가 오신 게 거기 TMR 쓰니까 요석증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개 예, 결석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MR을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배합사료에는 그 배합사료 안에 첨가제를 다 그 시기에 맞게 투입을 해놨거든요, 넉넉하게. 근데 TMR은 생각해 보세요. 베이스 사료에만 들어있지 나머지는 결핍되는 게 많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선생님? 뭐냐면 배합사료를 10kg, 8kg 먹도록 후기 때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합사료 안에 8kg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뭐 소금, 석회, 칼슘 다 맞춰놨어요. 칼슘 인을. 이해되죠? 맞춰놨죠? 근데 예를 들어서 TMR에는 베이스 사료가 일부만 들어가잖아요. 그 나머지들의 미량 원소들은 다른 원료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다른 원료가 부족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게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될 수 있는데 심지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 자가팀을 쓰시는 분인데 전화 오셔가지고 발정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발정이 안 오냐 하니까 자기 집에 자가배합을 쓰는데 원료를 뭘 쓰냐고 물어보니까 비지를 좀 쓰신대요. 비지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근데 비지를 썼는데 발정이 수정이 안 된다 하시면서 뭐 다른 거는 변함이 없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비지 안에는 비타민이 거의 없어요. 다 추출돼가지고. 그러니까 번식에 필요한 비타민 A나 E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오랜 시간 먹이니까 발정이 안 오죠. 또 하나는요. 모르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소 500도, 400도 키우시는 분인데 이 전라도 분인데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소가 이렇게 있는데 발정이 한 라인만 안 온대요. 그래서 뭐 전화로 솔직히 뭐 제가 봐도 잘 모르는데 전화로 봐서 잘 알겠어요. 근데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료가 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똑같이 주는데 한 번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나 하면 공포 살리지를 먹인다는 거예요. 살리지를. 그때 왜 전라도 청보리 많이 하잖아요. 예. 청보리 하면서 하는데 그 나머지 요 동에 들어가는 것들을 들어보니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떠냐니까 공짜로 줘서 다 떨어져고 이 랩핑이 그러다 보니 2차 반응이 생겨서 곰팡이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먹이니까 번식 후에 이제 톡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대부분 공유 중에 대부분 이제 아플라톡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간에 축적이 돼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는 공짜로 줘서 그걸 하면 그걸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없으면 된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원료를 어떤 거라도 쓰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원료를 쓰냐 하면 그 원료를 정확하게 알고 쓰시라. 여기 축협의 전문가들이 쓰시니까 여쭤보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비지도 있고 깻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 우리 젊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 그 전분이 옥수수 그 쉽게 말씀드리면 옥수수 있잖아요. 감자, 옥수수, 고구마 있죠. 어떤 것들이 더 오래 삶아야 돼요? 옥수수.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전분이 나이테처럼 나무 나이테처럼 이걸 끊어서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옥수수 하면 딱딱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율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료에 뭐 한다고요? 쪄가지고 브레이크 만드는 거예요. 쪄서 누르는 거예요. 소화율 높이려고.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가 삶았을 때 요게 더 많은 열과 수분이 있어야 이 나이테가 끊어지는 게 옥수수가 더 강한 거예요, 결착이.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호화도라고 하는데 옥수수 상태가 사료 공장에서 호화가 제대로 안 되면 분변에 옥수수가 많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키우다가 옥수수가 분변에 많이 나오는 경우들 있죠? 그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상태가, 내 소가 지금 반추위나 미생물들이 분해를 못해서 이 상태가 안 좋아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 하나, 아니면은 사료에서 호화가 제대로 안 돼서 옥수수가 딱딱하게 분해가 안 되도록 나와서 그런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바로 중앙에 가서 불러서 지금 너희들 옥수수 상태가 어떤지 봐라. 지금 손실이잖아요. 그냥 놔버리면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래서 이런 이제 분변에 옥수수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 나머지들은 교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추위가 좋으면 뭔가 이렇게 뿌리가 잘 되는 그 얘기고요. 제가 질문 아까 하신 분들 중에 시간 관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다시 한번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육성기 때 가루사로, 정기 때 가루사로, 후기 때 브레이크 사로를 쓴 거랑 육성기부터 여러분들 쓰시는 브레이크 펠렛을 쓴 거랑 실험을 해보니까요. 되게 오래전의 얘기예요. 누가 더 성적이 좋나 하면 전기 때까지 가루사로를 쓰고 후기 때 브레이크 사로를 쓴 게 성적이 굉장히 진짜 옛날 자료긴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실험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요걸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로 요구율이 뭐냐면 1kg 먹는데 사로가 배합 사로, 도사로 몇 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급여구를 보면 11.5kg 전체 키웠을 때 먹어야 1kg가 컸고요. 요거는 11.2kg를 먹어야 1kg가 컸으니까 사료 요구율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료 요구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전이라서요. 이 고체중도 커지고요. 건내 지방도 이 당시에 6.96이 나왔으면 굉장한 성적이에요. 이게 벌써 제 석사할 때쯤 실험을 했으니까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 7 정도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전기는 없으니까 여러분 배합사로 비우기에 전기가 없으니까 육성기 때 가루사로를 쓰셔도 아까 침 많이 분비돼서 좋고 물통이 좀 지저분한 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귀찮지 않으시면 좀 청소 좀 하시면서 쓰시는 것도 소한테는 되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때 뭐 이렇게 툭불이 금방 생겼을 시기로 어쨌든 되게 좋은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생각을 하나 하면 가루사료를 먹이니까 pH가 계속 안정화되는 거예요. 침도 많이 분비되고 빨리 천천히 소화되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자료는 사료 쪽인데 사료를 사실은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료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면요 그거밖에 없어요. 알곡 사료 있고 옥수수 사료 있고 펠렛 사료 있고 옥수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것밖에 없어요. 가공 형태는 어떻게 따라 다르고 근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중간중간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좀 사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까 제 선생님한테 어린 송아지 사료를 이제 어떻게 급여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어린 송아지 사료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프치기 사료나 대용료가 없으니까 태어나서부터 주시는 사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이후 시점이 몇 개월인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이제 정확한 논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후 시기는 한 3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어미젖으로 선생님 키우면 되는데 어릴 때는 왜 사료를 배합사를 줘야 되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 어미젖으로 송아지를 키우니 영양가가 부족하나 하면 특히 한우는 더 유량이 작은 품종이거든요. 3주 정도가 지나면 어미젖으로 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소는 태어나자마자 반추비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위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반추비가 아니라 사위에서 효소로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셔서. 근데 이게 고형물이 들어가면 딱딱한 게 들어가야 위에서 이제 반추비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게 송아지 여러분들 호흡기나 설사로 많이 폐사 날 것 같죠? 실제로 많이 나긴 해요. 그거보다 더 모르는 게 있어요. 식체. 식체로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처음 듣죠? 식체로 많이 죽는 거. 이게 고형물 사료를 잘못, 배합 사료를 잘못 먹으면 반추위가 발달이 안 됐는데 한 달 되면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막 이게 먹잖아요. 입도 대보고. 근데 요게 반추비가 안 형성이, 미생물들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1위로 반추위로 들어가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여기서 부글부글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안 먹어요. 그러다 죽어요. 식체 심하면. 이게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식체가.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3개월 정도 지나서는 영양가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반추위를 이 벽을 육모를 키우려면 일단은 우유가 아니라 고용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어린 사료를 써야 돼요. 어린 사료 송아지를 쓰는데 어린 사료 송아지를 어떻게 써야 되나? 우리는 대부분 어린 송아지 사료를 같이 주는 대부분 따로 주시거든요. 따로 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목에 많이 부어 놓지 마세요. 한 목에 많이 부어 놓으면 이게 보통 하루나 이틀 보면 이게 송아지들이 침도 묻어 있고 이러면 송아지들이 그 섭취를 잘 안 해요. 오염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세균도. 그러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300g, 200g 이렇게 줘보고 나서 하루 정도에 줘보면 어느 정도 먹는 양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루에 먹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서 조금 남으면은 줄여주시라고요. 줄여주시라고. 그러면. 그래서 항상 신선하게 이제 사료를 주는데, 그때까지는 어린 송아지 사료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줘봐야 먹지도 못하니까, 하루에 그냥 먹는 양만큼을 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양이 너무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제한을 이렇게 다른 분들은 제한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제한 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개월 암송아지, 홍송아지 따라가고 네. 몇 개월까지 무제한으로 양을 얼마만큼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냐, 그 정도 급여를 해도 되는지.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어린 송아지 사료는 실제로 제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송아지마다 다 이제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 송아지 사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양을 조절해가 들어가야 될 때가 언제나 하면 이후부터는 양을 조금씩 조절하고 육성기 사료로 넘어가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에서 이제 어린 4개월 정도에서 육성 사료가 들어가면 어린 송아지 사료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1개월에 태어나서부터 1개월, 2개월 사이에 요때는 계속 먹다가 이제 어린 송아지 사료를 한 끼에 먹는 양 그대로 공급해 주시고요. 그대로 2개월까지. 그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풀이에요. 풀.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3주가 지나면서 입을 이렇게 대면서 풀을 주는데 요 풀이 이제 어떻게 주나 하면 알팔파나 티모시를 그냥 줘버리면 대 때문에 못 먹어요. 대가 거칠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입이 없는 조사료를 주는 것들은 송아지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이제 그 어린 송아지는 실제로 많이 부어 놓으시면 이제 더 먹는 놈이 더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끼 정도 먹는 양을 이제 조절하시고 그거를 3개월, 2개월 전까지는 제한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아서 먹으니까. 3개월 이후에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육성기 사료로 이제 교체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육성기 사료에 맞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3kg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3kg가 거의 2kg 뭐 원래 이유시기가 선생님 이유시기가 낙농에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정확하게 없는지 알고 낙농에서 여러분들 이유시기가 그냥 3개월이라고 이유하는 게 아니라요. 물을 1리터 먹고 배합사료를 1리터 먹었을 때 조사료도 뭐 한 600-700g 먹었을 때 요게 이유식이에요. 낙농에서 책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체형이 작으니까 이유시기를 3개월 정도에서 이제 이유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린 송아지에서 이제 무제한 주시다가 육성기 사료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 제한을 거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육성기 사료 넘어가실 때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어린 송아지 사료를 너무 많이 부어 놓지 마시고 또 풀을 계속 잘 먹을 수 있도록만 하면 지가 알아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풀하고 먹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이제 육성기 넘어갈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분 5, 6개월까지 무제한으로 주는 게 맞다고 그냥 그렇게 주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린 송아지 사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높습니까? 그 에너지나 이 단백질이나 단백질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도 높고 단백질 어떤 사료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68에서 73까지 다양해요. 어린 송아지 사료. 그럼 예를 들어서 높은 70, 72를 쓰면 육성기 때는 단백질은 높지만 에너지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육성호 사료는 단백질이 한 16, 17%에서 TDN이 68%예요. 그래서 요 사료를 급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육성기 때는.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 사료는 단백질도 너무 높고 에너지도 너무 높으니까 실제적으로 요 때는 반추비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 어린 송아지 사료는 이 소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축이도 발달이 되지만 전체적인 체성장을 고르게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축비를 육성기에 맞는 사료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마다 이 영양 수준을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5개월까지 쓰면은 제가 볼 때는 송아지가 이게 조금 건강하긴 하겠죠. 단백질이 높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5개월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게 육성기 때 그 5개월 전에 육성기로 바꿔가지고 빨리 풀로 지금 성분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배합사료에서 지금 5개월 되면 단백질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풀에서 단백질을 얻으면 4, 5개월부터 이제 계속 더 반추위가 크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5개월까지 쓰는 것들은 조금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7개월까지 먹여도 괜찮다라고 얘기 많이 해. 괜찮죠? 먹여라고 그때까지 먹여라.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어린 송아지 사료를 후기 때까지 먹어도 괜찮아서 안 죽어요. 죽진 않는데 그게 더 낫다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서울 설계할 때 어린 송아지 사료는 육성기 사료는 비육전기 사료는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영양 수준에 맞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린 송아지 사료를 7개월까지 쓰면 예를 들어서 소가 더 에너지도 높고 단백질도 소가 더 잘 크는 건 확실해요. 그죠? 더 윤기가 막 나겠죠. 근데 결국 우리는 그 시기에 윤기가 나는 소를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반추비를 얹어 소가 털이 거칠하면서 얼마나 풀에서 반추비를 키워야 소가 털이 우시장 가시면요. 잘 보시면 우리는 그게 우리 농가가 잘 마무리할 때 실제로 큰 소를 키워야 개월인데 큰 소를 돈을 더 받잖아요. 그러면 잘생겨 장에 나가는 소들은 사료를 많이 줘요.
털이 막 윤기가 나고 크고 개월령도 신고도 좀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월령 되면 소가 크니까 좋은 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를 사오는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나 하면 실험할 때 그 소를 갖고 와서요. 한두 달 말려요. 사료 1.5kg 이렇게 계속 풀을 주면서. 왜냐면 살이 넘쳐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좋잖아요, 소가.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좋은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사오면 예전에는 좋았어요. 4개월에 6개월 장에 나왔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은 7, 8개월짜리 나오니까 이거를 굶겨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사료를 제한하니까 소가 성장하는데 너무 이 시기가 안 맞으니까 되게 지금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빨리 안 커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4개월, 5개월짜리를 사와서 1kg로 해서 사료를 계속 좋은 풀로 무제한 주면요. 한 달, 두 달 딱 지나면 소가 완전히 달라져요. 초창기 때는 수의사들이 그 얘기했어요. 여기 다 고착증 걸린대, 소들이. 초창기에. 아까처럼 배가 뜨니까. 이 시기는 맞아요. 이 시기는 소가 영양분이 그 단백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가 비육이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묻히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7개월까지 가는 얘기는 그 다른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송아지 사료와 육성기 사료를 분리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는 소들이 털이 윤기가 나거나 막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TMF를 먹이는 소는 육성기 구입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배합사로 먹일지기는 굶겨가지고 풀로 많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TMF는 어떻게 해야 돼요? TMF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얘기 들었는데 처치를 조금 늦게 하시는. 그러니까 입식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어때요? 소가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네. 스트레스 상황이 우리도 왜 다른 데 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역할이 생기냐면 비타민 C나 비타민 그 A나 이런 것들이 빠져버려요. 소모가 돼버려요. 부족하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계시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만약에 흡연하시는 분이 계시면 비타민 C 이런 게 엄청나게 파괴돼요. 소모가. 그래서 더 많은 요구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괴가 일어나요. 저도 40세까지 담배 피워서 알아요. 이게 비타민 C나 요구량들이요. 일반 요구량은 틀렸어요. 이게 소모가 확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때는 비타민제나 이런 게 비싸지 않으니까 드레싱 해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호흡기 뭐 주사 놓으시고 그 부족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회복이 되니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첫 번째 사료도 예전에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들이 예전에 다른 사료를 먹었다가 지금 TMR 바로 줘버리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적응하는 시간도 스트레스예요. 소들은. 한 일주일 정도에 이제 조사를 주다가 일주일 후에부터 이제 조금씩 한 3kg씩 이렇게 올려. 조사로만 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너무 길어요. 필요요. 네. 일주일 동안 조사로만 주셔도 되는데 뭐 TMF는 조금 더 이제 땡겨도 되는. 네, 한 5일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3일이에요. 네, 3일. 들어오는 날은 풀만 주고 그 24시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1kg씩 급여를 해 나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 3일을 하다가 그 송아지를 좀 말리는 게 좋다 그래요. 근데 극단적으로 말리시는 이거는 에너지가 공급 좋은 풀을 지금 주시는 거 맞죠? 좋은 풀을 주면서 또 첨가제를 뿌려주면서 주셔야 돼요. 첨가제를 뿌려주면 비타민제.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식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합원님들 위해서